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가 결정되고 준비가 진행되던 1943년 1월, 핸더슨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과달카날 북쪽 해안에 미군 진지와 방어선이 있고, 일본군은 섬의 북서쪽 끝부분 등 해안지대와 미군 방어선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요충지인 오스틴산 주변, 그리고 미군이 더 서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선 근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이 시작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핸더슨 비행장에는 1942년 12월 26일에 총 126대의 각종 항공기가 배치되어 미군의 과달카날 제공권 장악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1942년 12월에는 과달카날을 이후 태평양 전쟁 작전의 베이스로 쓰기 위해 100만 갤런, 약 378만 리터 규모의 가솔린 저장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항구 시설이 없어서 물자를 양육하기 어려워 해안에서 손으로 날라야 했고, 길이 제대로 없는 과달카날 내부에서 나르기도 어려웠던 건 일본군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군 잠수함과 구축함이 식량 나르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듯이 집 나르는 일을 싫어하는 것은 미군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1942년 12월 한 달 동안 총 7,387톤의 물자를 과달카날에 양육시킴으로써 일본군이 그 어려운 구축함 드럼통 수송을 통해 많은 손실을 보고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었던 약 40톤의 물자와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시설 이외에도 미군과 일본군은 제공권 장악을 위해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1942년 10월 하순 미 해병 제1사단이 아직 좁은 지역만 점령하고 있을 때인데요. 바로 이곳이 핸더슨 비행장이고, 이곳이 미군 상륙 약 한 달 뒤에 만들어진 두 번째 활주로 파이터1입니다. 이 파이터1 활주로는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미군은 다른 활주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위치쯤에 과달카날 섬 세 번째 미군 활주로가 1943년 1월 1일 완성되어 파이터2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나중에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을 따서 쿠쿰필드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쿠쿰필드가 개장되고 파이터1은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새 활주로가 전부 쓰이게 됩니다. 일본은 과달카날까지 날아가려면 거리가 먼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새 활주로 건설을 꾀했는데, 그 후보 위치가 바로 뉴조지아 섬에 있는 문다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은 1942년 11월 중순부터 이곳에 활주로를 만들 만한 곳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공병대를 보내 활주로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때 문다 지역의 활주로 건설을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11월 15일 과달카날 해전에서 침몰했던 전함 키리시마의 함장 이와부치 산지 대저였습니다. 일본군은 비행장 건설을 숨기기 위해 밤에만 공사하고 활주로 건설 현장을 나무로 가리는 등 안간힘을 써서 12월 14일에 활주로가 1차로 완성되고 일본기들이 배치되었으나, 결국 활주로를 발견한 과달카날 미군 항공기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열흘이 넘는 공방전 끝에 많은 항공기를 잃고 역부족을 느낀 일본군은 문다 비행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과달카날에 주둔하는 일본군은 제17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1942년 11월 20일 현재 제17군의 전체 병력 숫자를 일본군 스스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2사단은 4, 16, 29, 3개 보병연대와 기타 병력을 합쳐 5,643명, 제38사단은 228, 229, 230, 3개 보병연대와 기타 병력을 합쳐 5,821명, 그 외 124연대와 기타 부대를 합쳐서 5,673명, 그리고 육군 선박부대와 8월에 과달카날 비행장을 짓던 해군 병력 등을 포함해 3,534명, 이렇게 총 2671명의 병력이 1942년 11월 20일 현재 과달카날에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이 당시 전투 가능 병력은 13,325명, 그리고 12월을 보내면서 불충분한 보급으로 이 사단에서만 하루에 40여 명이 사망했다고 했으니까 38사단 및 기타 부대에서의 사망자, 정확히 말하면 아사자를 포함한다면 1월 초에는 과달카날의 일본군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0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치를 만한 기력이 남아있는 병사들은 구태여 셀 필요도 없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병 제1사단의 철수가 완료된 이 당시
과달카날 미군의 병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미군 공식 자료에는 1943년 1월 7일에 과달카날 주둔 미군 전체 병력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미군은 아메리컬 사단이라고 불리는 보병 제23사단이 먼저 들어왔는데 보병 제132, 164, 182연대에 147연대가 추가로 배속되었고 4개의 포병 대대 등을 합쳐 총 16,196명이 과달카날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5 보병사단의 35연대가 12월 17일, 27연대가 1월 1일, 161연대가 1월 4일에 과달카날에 상륙했고 산하 4개 포병 대대, 기타 부대를 합쳐 총 병력은 12,62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초까지 해병 제2사단도 해병 제2, 6, 8연대와 기타 부대를 포함해 총 14,733명이 과달카날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외 해군 및 기타 병력 6,520명을 포함해 데이터가 수집된 시점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1943년 1월 초 과달카날의 미군 병력은 총 5만 명이 넘는 대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미군 병력 전체가 새로 만들어진 제14군단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병력을 실제 전투 가능 인원은 훨씬 더 적은 생존 일본군 17,000명으로 상대하는 것은 거의 원시적 불능에 불과했고 새로 병력을 상륙시킬 여력도 없어서 일본군은 최대한 많은 병력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병력 수송은 미군이 과달카날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 구축함과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이 중지되고 나서 라바울의 일본군은 드디어 항공기를 이용한 수송을 계획합니다. 일식 육상 공격기를 이용해 보급품을 과달카날의 일본군 진지에 투하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 구축함을 이용한 수송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먼저 항공기 한 대가 나를 수 있는 양이 구축함보다 훨씬 적었고 그렇다고 항공기가 수십 대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아예 이륙할 수 없는 데다 과달카날 내의 일본군 진지 사이의 통신도 원활하지 않아서 투하 시각, 연락 표식 등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량의 물자가 12월 20, 21, 26일에 각각 투하되었고 그 이후에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초순에 일본군은 다시 어쩔 수 없이 구축함 수송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수송 임무를 계속 맡았던 타나카 라이조 제독은 1942년 12월 29일에 제2수레전대 사령관직을 물러나고 후임으로 호야나기 토미지 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타나카 소장은 타사파론가 해전에서 다른 구축함들이 전진할 때 기함 나가나미가 선두에 서지도 않고 일찍 회피를 한 것 등이 문제되어 좌천 인사를 당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동안 실패한 드럼통 수송에 단점을 보완하는데요. 일본 함대는 드럼통을 케이폭 나무 열매에서 나온 물에 잘 젖지 않는 솜과 같은 것을 이용해 드럼통을 싸서 총벽을 받아도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3년 1월 2일 밤에는 기존 양의 2배 정도인 540드럼을 양육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래도 과달카날의 병사들에게 충분히 식량을 공급하는 데에는 크게 못 미치는 양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보급을 계속 시도하면서 한편 철수 작전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자연스럽게 라바울의 일본군이 분주해졌는데요. 미군은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를 총괄하는 제8방병군이 편성된 것을 실제 편성 약 2달 뒤인 1943년 1월 3일에 파악합니다. 거기에 구축함을 이용한 보급도 다시 재개되었고 트루크 기지 등에 일본군이 밀집한다는 정보 등이 들어오면서 미군은 일본이 다시 한번 과달카날에 대규모 공세를 시도한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과달카날 육군의 철수를 돕기 위해 후위 부대 역할을 할 대대를 파견합니다. 이 부대는 야노 케이지 소좌가 지휘하는 약 750명의 병력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야노 소좌가 중일전쟁 때 이런 후위 부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이 야노 대대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제38사단 보충병들로 부대원들의 나이는 30세 전후에 실탄 사격 경험도 없었다고 합니다. 훈련에서라도 실탄 사격은 해볼 것 같아서 실제 전투 경험이 없다는 말인지 의심되었지만 일본 자료에는 사격 경험 자체가 없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야노 케이지 대대장은 과달카날에서의 철수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나머지 부대원들도 과달카날에 결사대로 파견되어
전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1월 10일) 라바울에서 곧 출발할 야노 대대에 대한 군장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군장 검사를 대대장 야노 소자 이외에 다른 사람 하나가 더 참관했는데요. 바로 과달카날 철수 작전을 위해 도쿄에서 제8방명군 참모로 파견된 이모토 쿠마오 중자였습니다. 이모토 중자는 당시 40세였고 1925년에 육군사관학교 37기를 수석 졸업하고 1942년에는 육군 대신 비서관으로 있다가 과달카날 철수 작전을 위해 라바울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모토 참모는 어떤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하나 휴대합니다. 이 봉투에는 이미 연말에 결정된 과달카날 철수 명령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 제17군 사령부에도 고정 무선 통신소가 있었는데 통신병 2명이 건강이 안 좋아 제대로 무선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라바울에 대본영 작전부장이 왔듯이 중요한 명령을 직접 전달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모토 참모는 같은 내용이 담긴 봉투를 하나 더 준비해 다른 참모에게 휴대시키고 각자 다른 구축함에 탑승해 누가 한 명 사망해도 명령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모토 참모와 야노 대대는 1943년 1월 12일 오후 7시 구축함 5척에 분승해 라바울을 출발했습니다. 이모토 중자와 야노 대대는 1월 14일 자정 무렵 무사히 에스페란스곳 부근에 들어왔습니다. 야노 소좌의 전후 회상에 의하면 과달카날에 상륙한 이후 이모토 참모가 야노 대대의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야노 대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모토 참모는 1월 13일 오전 5시 30분 야노 대대보다 조금 더 먼저 제17군 사령부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때 제17군 사령부는 타사파론가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야노 대대도 곧 이모토 참모 일행의 뒤를 이어 전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야노 대대장과 평균 연령 30세 정도의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대대는 일본군이 과달카날에서 퇴각하는 동안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사이 미군은 다시 한번 오스틴산 주변의 공격을 계획합니다. 일본군의 완강한 기후 방어선을 일단 3면에서 포위한 미군의 다음 작전 계획은 일단 기후 지역은 남겨둔 다음에 갤로핑 호스와 시호스 지역을 공격,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유지 중인 이 방어선에서 치고 나가 서쪽으로 더 진격해 이 선까지 일본군을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작전은 야노 대대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던 1월 10일에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지역 전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른 재미있는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과달카날 전역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